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어제 입춘이었는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한겨울 같은 봄 아침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상 뚝 떨어졌으니까요.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프레스룸 라이브 쭉 시청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국회에선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윤지원 기자, 일단 오늘 2차 청문회인데 보니까 증인 중에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이 노상권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다는 전북 군산의 무속인 비단아 씨로도 불리는 이선진 씨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출석했습니다.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전부터 이 씨를 찾아서 계엄 관련돼서 군 관계자들의 사조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지금 출석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으로도 꼽혔는데 이 전 장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고요. 네.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언론사에 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증인들은 오늘 대부분 불출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증인 출석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또 김용현 전 장관은 형사재판 준비로 참석이 어렵다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국조특위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계속해서 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 구치소 현장 조사에 내일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현장의 모습이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요 인물 나올 때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무속인 비단아 씨, 이선진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 새로운 얘기들이 뭔가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속인을 통해서 조금 획기적인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제 좀 잔잔한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뭐 관상이 어떠냐, 이 사람이 뭐 성품이 어떨 것 같냐, 이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데 뭐 이 사람이 나를 나중에 배신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뭐 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대신에 이분에게 사진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죠. 그분들이 노상원 사령관과 그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큰 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개인 의견 나오셨고, 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눈에 띄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이상민 전 장관을 통해서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윤 대통령 공소장에 110페이지에 달한다는 공소장에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지난 담화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단수 언론사에 대한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느 한쪽은 좀 다른 말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제 거짓말 하는지는요, 실제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 네. 이것 보고 판단해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의혹이나 잘못됐다 봐요. 실제 선관위 군인 간 거 맞아요. 그거 인정해요. 네. 그다음에 국회도 한 200몇십 명 투입된 거 인정한다고요. 이게 다예요. 제 말은 객관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그럼 군인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단수를 지시했는데 안 따랐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항명이잖아요. 제 말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어떤 근거가 어디서 오염된 진술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 경향신문, MBC 이런 언론사에 단수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안 됐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전부 뭐다 항명하고 아무도 안 따른 이런 나라입니까 우리가? 제 말은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팩트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너무나 뭐 공장을 봐도 그렇고 공소장에서는 검찰 예를 들어 조사했을 이런 텐데, 거죠.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야 우리 언론사 다 막아버리자. 네. 뭐 어떠저떠 아이디어 차원에서 놓은 이야기도 실제 그대로 공식적인 지시는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제 말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실제 마치 대통령이 다 지시한 것처럼 이런 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장에 보면 아까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그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네. 뭐 햄버거 집인지 어디서 네. 이런 까지 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섞여 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 바쁜데 몇 분 동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향신문, MBC, JT 찍어서 야 여기 수도 끊어 이렇게까지 지시하겠느냐고요. 검찰 그 상황이-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 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눈으로 딱 이루어진 거 이거 외엔 다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5차 탄핵 심판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이 기소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증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인물들인데 보면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이 나올 예정인데 아마 조금 전에 허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들도 나중에 변론 기일 때 아마 좀 하나하나 좀 체크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들의 이 과거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예,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번 변론 기일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일단 부인한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일단 오늘 오후 2시부터 일단은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국회 측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 증인 신문에 나설 1시간 30분씩. 예정인데요. 네, 세 사람을 말씀하신 대로 국회 측의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이들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를 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들의 발언은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체포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계엄 당시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여인영 전 반첩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이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려주는 등 계엄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들의 증언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증인에 나서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도 지금 앞서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국회에서 처음으로 폭로를 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앞서서 먼저 증인으로 나서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입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마 밝혀질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증인들이 국회 측에서 요청을 해서 아마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게 되면은 막상 윤 대통령과 대면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위압감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국회 측에서는 가림막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림막 설치가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탄핵 심판 중인데 뭐 겁이 나서 진술 못 하겠습니까? 뭐 가림막은 저는 없을 걸로 보고요. 네. 이진우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싱크 금방 들었죠? 이게 다예요. 알았다.
10초 통화하고 네. 끄는 게 이게 다잖아요. 여기 총을 쏘고 들어가는 게 어디 나오죠? 대통령하고 한 번 통화했고요. 거기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복잡하다 이랬더니 알았다. 여기서 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총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진우 수방사가 한 번 통화한 게 딱 이게 10초도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인물이 이진우 전 그러니까 왜 사령관입니다. 총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겠어. 네. 초기에 공장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수사 기록이 어떻게 유출된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이 아주 잘해준 거예요. 이분들이 계엄 직후에 수방사를 찾아가가지고 네. 유튜브를 방송한 거예요. 이게 천군만마야. 여기에 보면요. 특전사령관도 뭐라 했냐면 요원을 끌어내가지고 요원을 빼내. 군대 가면요. 요 빼가지고 요리요. 이런 빼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 요원을 빼내라는 것도 딱 나오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김병주 의원이 그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뜻이죠. 이렇게 유도하면서 말이 바뀌는데 네. 초기에 요원을 빼내라. 그게 증거고요. 요원 의원 계속 많이 나왔었죠. 끌어내라가 아니고 빼내라. 네.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진우 사령관은 딱 한 번 통화한 게 10초. 이게 다예요. 제 말은 이게 그리고 홍장원 의원요. 홍정원 차장이요. 예. 이분이 국정원에 체포 조직이 있습니까? 요즘 국정원에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는 이런 게 조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국정원은 외국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이분 말도 한 5번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이 직접 뭐 체포 이름 한동훈 체포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게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싹 다 잡아야 하고 명단에게 여인형 불러주다 등. 그런데 그것도 체포가 아니야. 위치 추적이에요. 위치 추적하고 체포하고 갔습니까? 동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이거는 위치 추적은 체포가 아니에요. 체포하려면 이게 이재명 대표 잡으러 당사는 집으로 가고 군인이 가죠. 국정원에 체포 조직이 있나요? 14명을 체포할 만한 인력이 어디 있고 어디 잡아둡니까? 상식에도 안 맞는 게 말을 계속 바꾸면서 오늘 이게 다 탄핵이 될 거예요. 네. 자, 강성필 대표, 궁금한 게 홍장원 아마 국정원 전 차장 얘기가 아마 되게 좀 관심 집중될 것 같은데 네. 말씀대로라면은 뭐 한쪽 거짓말입니다. 그럼 홍장원 차장이 만약에 거짓말한다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홍장원 그 전 국정원 1차장이 뭐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사실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진실을 말할 뿐인 겁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그 선의를 믿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선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증인들의 어떤 진술이 다 일치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술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 추적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법입니까? 요즘 사람 조회만 해도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요? 아 영화 안 보셨어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간첩들이라는 거 이분들이 다 잡으러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체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대공 수사권까지 주겠다고. 그리고 끌어내하고 빼내려가 무슨 차이가 없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빼내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 본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데 이게 이 150명의 저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라라고 했는데 아니 요원들이 150명이 되든 160명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이제 재판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진술 같은 것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 명의 객관적인 진술, 검찰에서 있었던 진술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인물이 곽정근 전 사령관인데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한번 청문회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도 12월 10일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조용하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라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리세요. 이 기억납니까? 네. 저것도 분명히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봉기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죠. 그 박봉기 의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오전에 제가 2번 대통령 2차 통화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있었어 없었어? 예스 노를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다 썼죠. 서명도 했죠. 박병기 의원도 추천인으로 서명했죠. 707 단장한테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하라 그래가지고 건의한 기억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제가 707 대장한테 건의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건유했다고요. 건유. 건의요. 저한테 좀 답변을 좀 시간을 말씀하십시오. 좀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대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그 707 특임단장과 그 707 작전 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바로 김병주 의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되물으셔서 그 잠깐.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네, 잠깐. 들어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요원을 끌어내렸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언론도 봤는데 그것도 명백히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차 통화 말씀 주신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자, 임 의원님 잠깐 계세요. 다 끝났습니까? 네, 거기까지 일단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추미애 무슨 일입니까? 네. 1분이나 헌재에서 윤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의원과 요원 얘기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윤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 측은 그거는 요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박정훈 전 사령관 얘기 들으면은 둘 다 맞다. 의원도 끌어내라고 했고 요원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시차적으로 의원 먼저 끌어내고 두 번째로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박정훈 사령관 얘기인 것 같은데 윤정 기자 일단은 앞서 박정훈 사령관이 얘기했던 게 사전에 유튜브 국회 청문회 이전에 네. 유튜브를 찍었던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처음 한 게 지난달 6일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었던 박선원 의원이 이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당시에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선원 의원이 옆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었죠라고 정정해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정정을 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금 당시에 이 707 작전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맞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맞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맞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한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의원
의원과 요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3일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본인이 한 지시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 이게 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거진 것이고요. 또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난달 10일에는 이 오후에 국회에서 이 국방위원회 소속의 박범계 의원과 만난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 측에서는 어떤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다그치듯이 일단 네. 질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뭐 요원, 의원 다 맞는 얘기라고 일단 곽정훈 사령관이 주장하고 있고 또 한간에도 이게 인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손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다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또 어떻게 재판에서 흘러가리라 보십니까? 지금 좀 전에 보셨잖아요. 요원을 빼내라는 게 그 시간 분대하고 네. 요원을 빼내라. 그다음에 12시 20분, 40분 사이에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선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요원을 먼저 빼내고 누가 의원을 끌어내죠? 요원을 이게 먼저 빼내라. 그러면 이게 누가 남아 있어서 의원을 끌어내느냐고요. 그리고 이게 그때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1시 전에 끝났는데 어떻게 끌어내요? 그다음에 끌어내려면 이게 의원이 몇 명 왔습니까? 한동훈 대표부터 국민의힘에게 18명, 민주당하고 몇 명인데 지금 국회 몇 명 안에 몇 명 있어요? 밖에까지 다 해봤자 270, 80명인데 4인 1조가 돼가게 그 장면 봐. 보좌관들한테 밀리잖아요. 몸싸움에 보좌관한테 밀려가지고 일개 소대병력도 안 보이잖아요. 누가 끌어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자고요. 요원을 빼내라게 하면 됐지.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끌어내서 이게 어떡할 건데요? 이미 계엄 해제됐는데. 제 말이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러고요. 지금 면회가요. 가족들도 안 되는데 계엄 직후에 3일 뒤에 수방사, 특전사 찾아가가지고 유튜브 찍었어요. 이게 군인입니까? 정말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개인 유튜브에 부대 찾아와서 눈물 질질 흘리면 이래가 북한하고 전쟁하겠다고? 이래가 전쟁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진짜 그 결과적으로 김병주 유튜브가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그 변호사도 박범계 장관이 소개했는지 3번 바뀌었어요. 지금 가족들 누구도 변호사를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초기에 어느 변호사가 왜 바뀌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 네, 제가 반론 안 드릴 수가 네, 없는 정정 한번 하겠는데 일단 먼저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의원 먼저 끌어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요원을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맞습니다. 제가 네. 방금 드리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의원들의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150명이 안 됐으니까 빨리 4명에서 1명이라도 들쳐업고 빼내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이 잠겨 있으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 차후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본관 건물 밖에 그 입구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좌진들과 특전사가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본관 밖에 있는 또 특전사 요원은 또 철수시켜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병력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방해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방해했다는 것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것들이 진술로 해서 나온 것이고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외에도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12시 30분에서 새벽 1시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4명에서 1명씩 드셨고 나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곽종근 그 전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의 중요 임무 가담자로 종사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오후 2시에 헌재에 5차 변론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린 내용인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선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윤 대통령 접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윤정 기자 일단 이후에 윤 대통령의 어떤 옥중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왔죠?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독재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돼서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설파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이 독일의 나치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이 발언이 조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 발언 들어보시죠. 나치도 선거로 2번 잡았다는 얘기가 수년 전에 들었나요? 뭐 그런 얘기 내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심각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고 또 2030 청년 세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2030 청년 세대 등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 당이 잘 뭉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강선필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을 나치에 좀 비유한 것 같아서 아마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 또 민주당에서는 또 윤 대통령 본인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접견도 금지시켜야 되고 술반신도 금지시켜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니 인간적인 인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서 위로하겠다라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만나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전혀 인간적인 위로라든지 동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아니 민주당이 나치 정권과 같은 독재가 걱정된다 이런 말 하시는데 과거에 나치 히틀러가요 이 당시에 독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것은 그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배상금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심리를 나치 히틀러가 선동을 해서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민주당하고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이 어떤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독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들이 거부권을 26번이나 받아가지고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어떻게 이게 독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애초에 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고 탄핵은 반대하고 있고 이런 시그널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선동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제2의 서부지법의 난동으로 하여튼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나치도 선거로 정권 잡았다라고 하는 걸 윤 대통령이 좀 지적을 하면서 일단 국민의힘에게는 당이 좀 하나로 돼서 희망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 같긴 해요. 지금 이게 나치나 거구 이야기를요 누가 먼저 꺼냈냐면 이게 민주당이 계속 입에 달고 있어요. 전한길 강사가요. 네. 전한길 강사가 이제 그 계엄은 좀 옹호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자 이랬더니 거구라고 해요. 거구가 나치즘이에요. 그럼 전한길 교수가 나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그 부정선거 검증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나치 거구입니까? 거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뭐 조금만 윤석열 정권 지지하거나 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다 하면 야 너 거구야 거구야 이 거구란 말 입에 달고 이게 나치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네. 그리고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거구라고 이게 계속 공개하는 게 나치라고 공개하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민주당이고 그리고 이게 예산 국회 한번 보십시오. 국회 그게 독재 아니면 뭐가 독재입니까? 예산을 대통령실이나 검찰 경찰은 영원 특활비 만들고 국회하고 이게 공천은 해시가도록 마음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짜고 그다음에 29번 탄핵을 막 남용하는데 이게 그러면 독재 아니면 의회 독재 아니면 뭐가 독재를 합니까? 그걸 지적한 거죠. 네. 어쨌든 야당을 나치에 비유한 윤 대통령이 발언에 이제 논란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연령적으로 20, 30대 뭐 청년들이나 뭐 그 다른 세대들이나 그리고 뭐 생각이 그 좀 다양한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다 이게 한데 어울러 가지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않고 어쨌든 당이 그러니까 뭐 이 분열돼 있는 모습 보이지 말고 당이 그러니까 좀 일사불란하게 좀 잘 가달라 뭐 이런 취지였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윤 대통령의 좀 강경 발언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극우라는 개념이 원래는 이제 나치나 이게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게 극우인데요. 왜 저는 이게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이게 부정선거 검증을 좀 하자. 그다음에 계엄은 내란은 아니다. 이런 게 왜 극우인지를 저는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극우 세력을 결집하자는데
그런 저는 왜 그군지 이거야말로 오히려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대통령이 옥중에서 정치 메시지라고 정치하는 걸 맞다고 봐요. 대통령 지지 세력이 결집해야죠. 그래야만 탄핵 심판도 기각시킬 수 있고, 그래야 재판에서도 내라는 게 무죄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층 결집은 맞는데 이걸 굳이 거구 세력 결집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나 국민의 지지율이 30-40% 넘나드는 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거구다. 이렇게 프레임을 지으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재판을 받는 날인데 보통 재판정에 들어갈 때는 취재 제한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한마디를 한 모양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아무런 증거 없는 이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고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되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때 침묵하고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좀 길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나치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독재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치야말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홀로코스트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무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픽박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신 분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문 비상계엄할 때 담화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 공산당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수호를 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본인 말씀하신 대로 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북한 공산당 세력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날? 그리고 뭐 종북 반국가 세력 그날 척결했습니까? 없으니까 척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쩔 때는 예산 때문이다. 어쩔 때는 탄핵 때문이다. 어쩔 때는 북한 때문이다. 또 어쩔 때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하는 그런 공감받지 못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그렇고 반도체법 관련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전과는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 뭐 이런 태도가 좀 바뀌었다. 어떻게 된 거냐. 많은 해석들을 낳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약간 조용히 하라 얘기하고서 많은 얘기를 쏟아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바뀌었다는 거는 말이 바뀐 거죠. 행동이 아직 바뀐지는 지켜봐야 돼요. 말이 바뀐 거잖아요. 행동이 바뀐 거는 아직 제가 보기에 옛날에도 이재명 대표가 말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 불체포특권 행사 안 하겠다. 또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또는 이제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안 하는 당 만들겠다. 그런데 실천한 건 없거든요. 좀 이게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재판은 이제 그 대장동 재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내일 선거법 재판이 매주 수요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장동 이래서 주 3회 아마 재판이 받을 텐데요. 저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이 지금 5개입니다. 수원에 법카까지 기소가 돼가지고 네. 대북 송금, 그다음에 선거법 위정교사, 대장동 지금 이게 5개 재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돼도 재판은 계속 된대요. 새롭게 기소만 안 되고 형사소추 특권만 있지 네. 재판 특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5개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만에 하나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나가고 이러면 이거는 이게 우리 헌정 질서가 아주 뭐 적법하게 유지되는 겁니까?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혹시 모를 대선 전에 그 부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대장동 재판이요. 유동규 씨 말에 하면 이게 20년 보더라고. 지금 위례 하나 가지고 이게 2년 이상 끌었어요. 지금 대장동 유동규 정인 하나가 12번째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이런 식으로 가면 FC가 정인이 500명이에요. 이러면 이게 재판이
뭐 5년 10년 갈 텐데 5년 10년이요. 예 지금 이게 이래 되겠어요? 다 이게 재판을 끌어온 거 이런 거는 이게 더 법치의 위기라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연예계 소식 살펴볼 텐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가수 구준엽 씨가 아내와 사별했다는 소식인데, 자, 홍종성 기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두 부부가 이 인연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만 배우 서희원 씨 사실 이제 4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클론 이 구준엽 씨, DJ 음악인 구준엽 씨의 아내로 더 이제 유명한데 구준엽 씨가 말하자면 부인상을 당한 겁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2월 2일에는 이주실 씨가 이제 폐암으로 이렇게 투병하다가 그래도 암 투병 잘하시나 보다 했는데 세상을 떠났고 맞습니다. 또 하루 뒤에는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며느리입니다. 이 대만에서 온 며느리인데 서희원 씨가 또 사망을 했는데 이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맞습니다. 동생 서희재 씨가 소식을 전했는데 온 가족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고 그래요. 어. 근데 여기서 독감에 걸렸고 근데 이게 폐렴 합병증으로 이게 위독해지면서 심지어 이제 세상을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 이제 서희재 씨가 동생이 알리면서 나는 언니의 동생으로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축복이었고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워하겠다. 영원히 사랑한다. 편히 쉬길 바란다. 이렇게 동생이 직접 이 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이 동생은 이 언니하고 함께 SOS라는 2인조 또 걸그룹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희원 씨는 이제 배우로서 성공적으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유성화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리메이크됐던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의 원조격 드라마가 첫 번째 드라마가 대만의 유성화원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로 치면 금잔디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천녀유원이 여러 번 이제 리메이크가 됐는데 드라마 천녀유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섭서천 역할로 또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나라 배우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정우성 씨도 중국 대만 배우 이제 홍콩 배우인 양자경 씨랑 함께 거무강호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옥이라는 역할을 해서 또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이 또 관객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두 사람 1998년에 처음 만났는데 한 1년간 교제하다가 요때 사실 대만에서 클론이 엄청 잘 나가는 인기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희원 씨는 이제 막 배우로 전향해야 되는 시기. 그런 사이에 이제 헤어졌다가 무려 23년을 돌아서 어렵게 만났는데 그래서 2022년 2월에 결혼했는데 단 3년 만에 이런 기보를 구준엽 씨가 접하게 됐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사실 2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구준엽 씨가 아내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MBN 가보자고 방송에서 밝히기도 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엽 오빠도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와이프분과? 저는 그렇죠. 저는 뭐 제가 꿈꾸던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우 신혼 깨소금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건강하게 소식이 알려졌던 서희원 씨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식 석상에 좀 나와서 처음에 이 소식 어제 오후에 알려지고 나서 가짜뉴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다라고 밝히셨는데 이 서희원 씨 증상은 좀 어땠답니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많았죠. 불륜설, 이혼설, 뭐 마약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짜 뉴스길 이렇게 바란 분들이 많았을 텐데 사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독감이 두 가지가 유행하고 있어요. H1N1 또 H3N2가 유행하는데 이게 사실 이미 경고가 됐었어요. H1N1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걸릴 수 있고 폐렴 합병증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희원 씨가 딱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요게요. 두 개가 아예 달라서 하나 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걸렸다고도 나오면 또 다른 독감에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서희원 씨 너무 사망 안타깝고 구준엽 씨 심정은 어떨지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H3N2 요거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심장 질환이라 심지어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의 좋은 소식은 지금 현재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 맞춰주는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백신이. 그런데 이게 바로 요번에 지금 유행하는 이 독감과 이 백신주와 이 항원성이 같아서 맞으면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서 꼭 예방접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방접종 꼭 필요하겠고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무슨 루머, 부부간에 무슨 루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돌아가신 분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루머가 있었길래 좀 이분들 좀 괴롭혔던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가짜 뉴스기도 하고 네. 명백히 말씀드리면은 이 전 남편하고 2011년에 중국인 사업가하고 결혼했다가 이제 10년 만에 2021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합의 이혼은 했는데 서희원 씨 어떤 재산 문제를 놓고 어떤 그런 분배 소송 중이었는데 이 전 남편의 어머니 말하자면 전 시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이 자매가 서희원 희재 자매가 마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구준엽 씨랑 사실은 예전부터 이미 불륜이었다든가 뭐 별별 그런 가짜 뉴스를 내면서 이 두 사람을 괴롭혔지만 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굳건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매번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을 또 서희원 씨가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부들이 이 부부한테 이런 가짜뉴스가 좀 괴롭혔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가장 상심이 큰 거는 남편 구준엽 씨일 텐데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에 만났다가 소속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결혼한 해에 2023년 8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인이 밝힌 내용이에요. 소속사에서 이렇게 클론 잘 나가고 있는데 저쪽은 신인 배우인데 안 된다. 헤어져라 해서 헤어졌는데 그걸 가장 후회한다. 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이거 혹시 그때 번호 그대로일까? 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우리가 코로나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 통화만 하다가 희연 우리 만나려면 결혼해야 돼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2021년 연말에 대만으로 가서 그 딱 2주간 또 그때 격리했어야 됐어요. 네. 딱 격리해제되자마자 자정에 땡 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근데 지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재회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비록 22년 3년을 돌아서 만났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동화처럼 영화처럼 만나서 이렇게 굳건하게 온갖 루머에도 사랑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내를 잃다 보니까 화장까지는 일본에서 다 지켜봤다고요. 네. 근데 지금 혼자 다시 대만으로 가서 두 사람이 살던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구준엽 씨의 또 이 심적 상태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어서 더 안타까움 자아내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화면 나갔습니다만 클론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뭐 강원래 씨도 나왔고 구준엽 씨가 화면에 나왔었는데 강원래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좀 화면 나간 오른쪽에 다리를 좀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구준엽 씨까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많은 팬들이 좀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하고 지금 뭐 국내외로 애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 분들도 그냥 대만 배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구준엽 씨의 슬픔도 위로하고 서희원 씨의 사망도 정말 애도하면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대만 현지, 홍콩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추모가 올라오고 있는데 비밀경찰 X라는 영화를 유덕화 씨랑 함께 했었어요. 서희원 씨가. 그래서 또 유덕화 씨도 글을 남겼어요. 이제 그 함께 둘이서 함께 했던 그런 작품 사진 올리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실력파 배우 또 이제 이 쉬사유한이지만 거기 배우로 활동하는 바비 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거든요. 네. 바비 씨를 모두가 사랑하고 기억할 거다 했고 또 꽃보다 남자 함께 했던 주효천 씨도 올렸고 또 뭐 오정원 씨 함께 했던 여러 배우들이 지금 애도의 글을 올리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정말 애도의 물결이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서희원 씨가 마지막에 SNS에 올린 글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찾아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올린 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에 와서 2024년 연말에 이 시상식 페스티벌에서 이 구준엽 씨가 본업을 살려서 디제잉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탁 이제 본인 SNS에 올리면서 쿠 멋지다 DJ 쿠잖아요. 쿠 멋지다 하면서 그 모습을 올리면서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올린 게 서희원 씨의 또 마지막 SN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애틋한 사랑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네, 자, 고서희원 씨에게 깊은 애도 보내고 또 구준엽 씨에게도 힘을 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음식 관련해서는 이분만한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백종원 씨 얘기입니다. 연이어서 좀 구설수에 올라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자님 이
어떤 구설수에 있길래 연이어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실 이제 지난해 뭐 이건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전국 지역 축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줬는데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는 가운데 뭐 메뉴 컨설팅도 해주지만 이게 결국은 지자체 개발, 지역 개발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본인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용역으로 이어졌나 봐요. 네. 이거 너무 뭐 여기서 큰 수익 번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해명을 했지만 아직 의혹이 가시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돈카츠 업소 관련해서 그 자영업자 분들이 앞으로의 예상 매출을 너무 과장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안겼다. 이런 또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에요. 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이 어떤 문제 제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번에 또 두 가지의 또 문제, 어떤 설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된 네. 건데 하나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지난해 5월에 나왔던 영상인데 저기가 이제 이 더번코리아의 조리강 현장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막 신메뉴 개발한다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스통, 액화 가스통이 그냥 버젓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 좀 구설에 올랐다는 네, 그래서 부분이죠? 이거 지금 문제 아니야? 요 이제 신메뉴 개발하는데 저 옆에 바로 보이시면 네. 저 액화가스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관련 법규 제69조에 옥외 공기가 신선하게 통하는 데 두게 돼 있거든요. 바깥에 놔야 된다. 저 근데 가스통을. 저렇게 바로 불 옆에 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사실 이게 4천만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불법적 행위입니다. 불이 붙어서 뭐 터질 염려가 네,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햄 세트를 내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25개 브랜드의 체인점이만 프랜차이즈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도 하고 있고 호텔업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서 온라인 홈쇼핑, 뭐 오프라인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데 저런 이제 햄 세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5만 얼마인데 45% 할인해서 뭐 28,500원이 드려요 이렇게 네. 이제 팔았는데 아니 원래 이게 할인했다는 값도 시중에 다른 것보다 비싸다. 이거 그냥 원래 이렇게 비싸요 하면서 많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상수를 부린 게 아니냐. 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백종원 씨 설명은 아니다. 이 한돈에 물어보니까 비선호 부위들이 있더라. 이제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그걸 활용해서 만들었고 우리가 대량 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마진이 적고 저 정말 28,500원에 팔면 딱 1,500원 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했지만 네.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지 왜 처음부터 5만 1,000 얼마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종원 씨가 그전에는 백종원이 뭘 한다 그러면 와 다 좋아하시다가 지금은 만약에 그런 가스통이 있다 그러면 어머 우리 백종원 씨 화상 입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이런 할인 행사도 어머 한돈 살리려는 거예요가 아니라 아니 그럼 처음부터 확실하게 얘기해줘 왜 많이 할인하는 척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문제 제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논란에 대해 백종원 씨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좀 해명을 좀 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 계십니다. 사과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자신들 옆에다가 가스 안전 전문사까지 와서 2명을 대동해서 안전 테스트도 네. 했고 임시로 설치한 것이고 또 주방기름 어떤 그 불이 났을 때 끄는 K급 소화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비치를 했다. 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조리강 현장이라면 이때 단 한 번 조리를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테스트하지 말고 애초에 법규에 맞춰서 실외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해명이 또 논란을 낳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낳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햄세트에 관련해서도 네. 본인이 예전에 자영업자들 이제 지적하고 어떤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자영업자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래요. 별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 소비자는 그걸 다 이해하고 지갑을 열어주지 않는다. 네. 본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돈 농가를 살리는 거였네. 마진이 1,500원밖에 안 되네. 아무리 본인을 얘기한다고 해도 본인에겐 사정이 있어도 지금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10원 하나 100원 하나가 예민한데 네. 우리한테는 그냥 지갑을 열라는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예전에 본인이
다른 자영업자한테 했던 네. 지적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백종원 씨가 뭐 많은 사업을 하면서 뭐 주식도 있어서 주가도 봐야 될 텐데 아마 좀 어제까지도 오늘 좀 오른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거의 최저치를 기록한 모양이에요. 일단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주가 관련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종영했으니까 말씀드린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종영한 후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백종원이다 이런 네, 평가가 굉장히 있을 유명했죠. 만큼 상장이 사실 그 전에 그 돈까스 관련해서 조금 어렵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 요게 이제 한 34,000원 정도였는데 공모를 했는데 장중에 이게 바로 첫날 막 6만 막 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NH증권이 지난해 말 바로 얼마 전이죠. 기준으로 봤더니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99.9%가 손실을 봤다. 개인들은 한 대략 48,000원대의 평균 매입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3만 원 밀렸다가 3만 원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백종원 씨는 지금 남극 가서 요리 찍고 그다음에 뭐 남미에서 본인 얼굴 뭐 이렇게 사진 붙인 소스도 출시할 수 있겠다. 미국에 가서 최대 마트 체인 한인 마트 체인과 뭐 사업도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왜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훼손되거나 오염돼 폐기한 화폐가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전소되어 부스러지고 물에 젖는 등 가치를 잃은 지폐들,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포함해 총 4억 7천만 장인데요. 3조 3천억 원어치 규모입니다. 폐기된 화폐를 길게 이으면 5만 5천 킬로미터로 경부고속도로를 67번 왕복할 수 있을 정도라고요. 물론 올해 지폐 폐기량은 전년보다 1.9% 줄었지만 동전은 카드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용으로 사용이 크게 줄면서 폐기량이 79.6%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폐가 손상돼도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이라면 전액이나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고 동전은 모양이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화폐가 훼손되지 않게 깨끗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개양대를 조성하겠다 밝혀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가 22개의 빛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6.25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할 감사의 정원, 6.25 전쟁 참전 우방국과 소통하고 희생을 숭고하게 기리기 위한 취지로 조성되는데요. 참전국 22개국에서 채굴한 석재를 이용해 7m 높이의 돌기둥 22개가 세워지고요. 지하철 광화문역부터 조형물까지 지하통로도 연결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형물 설치 계획을 밝히며 참전국의 희생을 기억하고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겠다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반대의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최소 108억 원이 드는 예산부터 바로 옆에 용산 전쟁기념관이 있다며 의문이 제기됐다고요. 광화문 광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